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통일신라고요.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방가사유상을 가지고 한번 표지를 만들어 봤어요. 어, 오묘하죠. 미소가 오묘하고 인간을 위해서 고뇌하는 아, 인간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줘보고자 이렇게 한번 대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 후삼국 시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밑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발해의 건국과 발해의 건국으로 인해서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기라고 한정 지을 것이 아니고 남북국 시대로 보아야 된다는 입장이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죠. 통일신라 시기의 사료에 의하면 북국 발해를 북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한 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 형성으로 볼 것이냐, 통일신라로 볼 것이냐, 아니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이 통일신라 무열한계의 왕권 강화와 또 상대 등에 의한 귀족 대표 회의인 화백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대 등의 권력 강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통일신라의 몰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만주 지역 상황을 보면요, 이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이 대동강 이북과 요동 지방을 통하여 지배를 하려 하자 당이 이 기구를 설치하죠. 앞서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안동도호부를 통해서 이 고구려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웅진도독부가 있고 계림도독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상위 도독부로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안동도호부를 제일 밑기관으로 설정해 놨어요, 당이. 다시 말하면 계림도독부가 속한 신라, 그리고 웅진도독부가 속한 백제 지역을 이 안동도호부 밑으로 편제시켜 놓은 것이죠. 여하튼 이 안동도호부를 통하여 지배를 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2번 왕을 요동도독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패주인 보장왕을 요동도독으로 임명해서 고구려 유민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죠. 발해는 이것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이 길림성에 입원해서 건국하여 국호를 발해라 불렸으며
이 연호를 무엇으로 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뭐고 한번 살펴보면, 발해는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간 집단이 길림성의 동모산에서 건국하여 국호를 발해라 불렀으며 연호를 천통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늘과 통한다는 천통으로 정하였죠. 건국할 당시 스스로 나라의 이름을 대신국 혹은 대진국이라 칭하였으나 이후 발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발해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는 황제국에서나 쓰는 이 용어죠. 그런데 발해는 건국 시기부터 이미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고, 각 왕이 즉위하는 순간 계속해서 연호를 바꾸어 사용하게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 증거로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대외적으로 드러냈죠. 이 모주림 천장 구조의 일방식으로 만들어진 정해공주묘, 이거는 고구려 시기에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죠. 이 모조림 천장 구조의 굴식 돌방 무덤인 이 정해공주묘, 그리고 돌사자상,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난방장치라고, 온방이라고 있네요. 난방장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온돌이죠. 이 발해 궁궐토에서 이 온돌이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이 건축 기술에 있어서도 고구려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와의 문양 등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발해 무왕이 등장하는데요. 8세기 전반 무왕 때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이곳의 수군이 당의 어느 지방을 공격하여 큰 전투를 벌여 그곳 자살을 죽이는 등 승리하였습니다. 이 무왕은 장문휴 장군의 수군을 활용해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해서 이 자살을 죽이는 등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발해의 2대 왕이죠. 2대 왕인데 먼저 선제 공격을 통해서 당이 이 발해를 어떤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사실상 이 황해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둥반도, 중국의 산둥반도를 먼저 쳐서 이 당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당군과 결鬥한 뒤, 자,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요소 지방을 얘기합니다. 요소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한 뒤
또다시 고구려와 마찬가지 동맹 라인을 긋게 됩니다. 즉 돌궐과 일본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남북 동맹과 연결하여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 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이 무왕도 역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연호는 인안을 사용하여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음으로 문왕은요, 8세기 후반 문왕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문물을 수입하였고요. 이 수도인 준경이 다시 천도를 해서 상경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또한 신라와 상설 교통로인 2번을 개설하고 그래요. 신라도를 개설하고 독자적인 연호인 또 연호를 사용하죠. 건흥을 사용하게 됩니다. 9세기 전반 선왕 때는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지방 제도를 완비하여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발해의 전성기를 열었죠. 보통 시험에서 문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 선왕 때 이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간혹 쓰죠.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서 내분이 심화되고 그 와중에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기도 했죠. 이 발해 멸망과 관련해서는 백두산 분하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발해는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역사를 스스로 쓰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역사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집안의 역사, 집안보다 더 큰 국가의 역사. 근데 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되죠. 좀 더 폭을 넓혀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를 섭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하나요? 예. 이후 발해 유민들의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거는 신화이기도 하고 전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후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이어졌으나 실패하게 되고 우리 민족의 만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남북국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북국, 남국,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가 아니고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사가 아니겠느냐 라는 주장이죠. 이 발해가 옛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고 한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사실상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발해와 신라의 공존시대를 상정하고 이를 남북국 시대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었죠. 이러한 주장은 1784년 정조 8년에 유득공이 무슨 책의 서문에서, 어떤 책이죠? 그래요. 발해고라는 책의 서문에서 남북사의 용어를 쓰면서 제기되었고요. 1864년 고종 1년에 김종호는 대동지지에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김종호는 대동 여지도로 유명하신 그 지리학자인데 이 대동지지에서 남북국론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죠. 실제로 신라인들도 발해를 북국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요,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미와도 결부된 문제여서 그 이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단제 신채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외세인 당군을 끌어들여 동족 국가인 백제를 통합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악평하였던 반면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건국을 크게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대립과 반목을 지향하고 하나의 민족국가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역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면에서 삼국통일과 발해건국의 의미를 한국사 체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 있게 이해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발해 통치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의 중앙통치체제는요, 이원적 통치체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원적이라는 것은 고구려계와 말갈계를 통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을 지배했던 다른 이민족 국가들이 이 중국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썼던 통치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 유목민족들이 이제 중국을 점령하게 되면 그 전에는 중국 동화 정책을 통해서 중국화가 이루어졌는데 자체적인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 민족 따로 중국 민족 따로 통치하는 체제를 운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해 역시 고구려계는 고구려식으로, 말갈계는 말갈식으로 이원적 통치체제로 분리해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에 무슨 제도를 수용했어요? 우리가 보통 삼성육부 제도라고 하죠. 하였으나 명칭과 운영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의 비위 감찰을 하는 기관인 무엇이죠? 예, 중정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적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고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문적원이라고 합니다. 문적을 보관하는 그러한 곳이고요. 아울러서 최고 교육기관도 두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자감입니다. 이 주자감 등의 기관을 두고 이 통치 체제를 완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삼성 육부제를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다른 면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해는 당의 삼성 육부제도를 모방하여 관제를 정비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과 간청의 명칭에는 발해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각 관부의 기능도 실제로 당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형식상 분립되어 있지만 이곳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정당성이라는 이 삼성 중에 으뜸인 기관인 정당성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었죠. 삼성은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을 최고 정점으로 하여 좌상인 선조성 장관, 우상인 중대성 장관으로 이 삼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 밑에는 좌우 평장사 그리고 좌우 사정으로 이어지는 명령 계통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사정은 충부, 인부, 의부를 거느리고 우사정은 지부, 예부, 신부를 거느리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해 육부의 명칭이 충인의 등 어떻게 보면 유교의 덕목을 사용한 점은 단순한 추상적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발해 문화의 독자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같이 발해의 관계는 당의 제도를 취하면서도 관제는 제가 표현을 잘못 썼네요. 발해의 관제는 당의 제도를 취하면서도 발해의 독자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 발해의 행정구역과 군사제도를 살펴보면요. 지방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 그 밑에 현과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5경은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요. 15부는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이 도독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62주에는 자사가 파견이 되고요. 중앙에서 관리를 임용하죠. 현에는 현승이 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임명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마을에서 현 단위에서 좀 덕망 있는 자들을 뽑아서 자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촌락은 촌장이 대부분 관장을 하는데요. 주로 말갈육으로 구성되어
추장이 지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군사조직 중 10위는 중앙군으로 왕군과 수도 경비를 담당했고요. 지방군은 촌락 단위로 구성되었고 지방관이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 통일신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통일신라는요, 삼국 통일 후 영역이 확대되고 인구의 증가, 생산력 증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통일 이후 왕권의 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제화죠. 이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 태종 무열왕 이후 그 직계 자손만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어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죠. 모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고요. 우리가 보통 집사부라고 하는 곳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고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상대 등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죠. 특히 식문왕은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모의 난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게 되죠. 바로 김음돌의 난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게 됩니다. 이 김음돌은 신문왕이 사위죠. 외척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문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귀족 계급이 와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왕권의 전제화를 보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구주 오소경 체제가 완불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노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자면 이 노급 안에 백성들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관료전이라는 것은 그냥 관료로서 임금을 주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나는 소출을 관료전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백성들을 필요에 의해서 쓴다든지 노동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금지되지만, 이 노급은 사실상 하나의 소왕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세 서양 중세 봉건제 장원의 구조와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던 것을 폐지하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왕권 강화에 있어서 또한 유학 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유학은 국가 그리고 왕권을 강조하죠. 물론 유교 자체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한무제 시기에 유학이 유교로서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국가 지상주의, 지상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유학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을 전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국학을 설립해서 유교 교육을 강조하게 되죠. 이 국학 설립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와 귀족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진골 세력이 약화된 반면 왕의 정치적 조언자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세력으로 이번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죠. 즉 육두품 세력이 이 시기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세력으로서 육두품 세력이 이제 호족, 귀족 세력을 능가하는 이 관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왕 이후 진골 세력의 반발로 일이 부활되었으며 이런 노급이라고 했죠. 사원의 사가 증가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죠. 자, 이 경덕왕 때부터 진골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으며 사원의 면세전 증가로 국가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신라 말기의 사회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통일신라에서 정치기구의 핵심은 집사부 시중이었어요. 왕의 모를 맡고 있던 집사부는 이것은 기밀사무를 맡고 있던,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하자면 국정원 원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왕의 기밀 사무를 맡고 있던 집사부는 행정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국왕과 일반 관료의 중간에서 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부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사부는 행정계통상으로 볼 때 신라의 최고 간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귀족들의 합의기구인 무슨 대신에 뭐 대신에 화백회의 대신에 이 집사부의 정치적 중요성이 커진 것은 곧 전제주의의 강화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은 곧 행정부의 모의 지위를 지니게 되었죠. 수반의 지위,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시중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그것이 왕권의 대변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중은 국왕을 보좌하고 왕명을 받들어 밑으로 여러 간부를 거느리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족적이기보다는 행정적인 성격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었죠. 또 임기가 있었어요. 이 종신제가 아니고 임기가 있어서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사실도 이 점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국학의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무열왕계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많은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였죠. 따라서 관료 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졌고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권의 절대권을 옹호하고 불교에 대신하는 정치이념으로서 모는 1번은 관리 양성의 수단이나 귀족의 교양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죠. 바로 유학을 얘기합니다. 이 정치 이념으로서의 유학은 관리 양성의 수단이나 귀족의 교양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죠. 특히 통일을 완수한 후 사회적 안정에 뒤따르는 이 문화적 개발의 한 방편으로 국학이 설치되게 됩니다. 종래, 모의 제약으로 교육기관이나 인물 발탁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양성을 위한 준비기관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즉 골품제의 제약으로 이 교육기관이나 인물 발탁기구가 없었죠. 뭐 과거시험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순간에 국학을 설치함으로써 이 관료를 충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식의 교육기관을 만들어 귀족 자제를 교육시켰으나 어디까지나 삼의 자제 등이 입학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오두품이나 유두품의 자제 등이 입학한 곳이 바로 이 국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골보다는 중간기조층에게 입학의 길을 열어 그들과 타협을 꾀하려는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는 편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의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중국식 정치제도를 수용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로 체제를 재정비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전제국가로 체제를 재정비했죠. 중앙통치조직은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아래 위하부를 비롯한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이후 14부로 개편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이를 두어 관리들을 감찰하였으며 관리 감찰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외사정을 두어 관리들을 감독 감찰하였으며 국립대학인 모를 설치하여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1번은 사정부라고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네요. 사정부를 두어서 비리 감찰을 했고요. 지방은 구주 오소경 제도로 모를 강화하였습니다. 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주 오소경에는 지방관을 중앙에서 왕이 직접 파견하는 형태로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구주의 장관은 군주로 이후 총관으로 바뀌면서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고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죠. 일부 9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촌락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리게 됩니다. 지방행정 조직과 군사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도는
수도 경주가 지역적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사 행정상의 요충지에 왕족이나 귀족들을 내려보내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오소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후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문화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죠. 이 부경경은 지금의 원주고요.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남원경은 남원, 금강경은 김해입니다. 충주, 청주, 그리고 원주는 뭐 강원도고 이렇게 이 오소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명을 보면 그 당시에 지역 요충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충청도에서 어디가 중요한 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충주와 청주예요. 이거는 삼국시대 이래로 항상 충주와 청주는 이 중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이름도 충청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라도는 어디가 중요한 곳이죠? 그래요. 전주와 나주가 되겠죠. 그러면 경상도에서는요, 당연히 경주와 상주가 되고요. 뭐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원주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한 요충지로 생각되는 5곳의 오소경을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나 정복 지역에 2라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하기도 했죠. 향과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을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찰하기도 했죠. 그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임명한 암행어사와 유사한 이 외사정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귀족의 자제들을 이 금성에 머물게 하는 무승제도를 실시하여 이것은 상수리 제도라고 하죠. 사실상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금성에 묶어 놓음으로써 사실상 반란을 기획하지 못하게끔 막는 효과를 누리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인 모가 있었습니다. 5번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이 구서당은요, 이 민족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고구려, 백제, 말가린도 포함한 군대였죠. 지방군은 10정이 있었으며 구주에 한 정씩 설치하고 한주, 즉 한강 이북, 한강을 포함한 한강 이북 지역에는 다른 곳보다 넓고 또 당나라와 접경지대라는 특징 때문에 이정을 설치해서 최전방 지역에 이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유리천정이란 말은 요 근래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리천장과 육두품은 거의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 골품 제도는요, 개인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친족의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이고, 생활 풍습마저도 옷의 색깔, 그리고 집의 크기까지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골품 규정에 어긋나는 큰 집에서 산다면, 뭐 작은 집에 사는 건 별 문제 안 돼요. 그것보다 자기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지배 구조를 따라서 자기 신분보다 큰 집에 산다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상생활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골품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관직의 등급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사실상 이 골품제도의 신분제도는 사실상 그 사람이 먹고 어디서 살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장신구를 하는지 까지도 규제를 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왕족과 왕비족은 물론이고 오관 등인 대하천에서 일관 등인 이벌천까지도 사실상 진골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육두품은 17관 등 중에서 이 6관 등인 아창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죠. 물론 진골이 9관 등인 급벌천 이상 아창까지도 차지하였으므로 육두품이 진출로는 그만큼 더 제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관 등부터 9관 등까지 진골이 올라설 수 있는 이 공무원 급수예요. 18관 등 중에 17관 등 중에서 9관 등까지는 사실상 진골이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겹치죠. 6관 등부터 9관 등까지는 사실상 진골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육두품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위 제도를 두었습니다. 한 관등에 진골 출신 한 명, 육두품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직위에 2명의 관료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위 제도라고 했죠. 관등의 제약은 관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중앙간서의 장관직은 대하천 이상만이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진골 신분의 하나로 규정되었고, 육두품은 집사부의 실랑이나 부의 경 등 차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관직에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 유리천장도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육두품 귀족은 골품제의 틀 안에서 신분에 걸맞는 활동을 하거나 그래요. 신분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면 사실상 능멸을 당하고 곤장을 맞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신분에 걸맞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틀을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째 방법은요, 이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분적 차별을 초월하려 하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원광법사와 원효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광법사나 원효대사는 모두 불교의 신앙 속에서 골품의 신분적 차별을 초월하는 높은 경지를 체득하려 하였죠. 또한 신라 말기 모모의 발달에 즈음하여 우리가 보통 이 시기부터 선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종이란 교종이라는 게 있고 선종이 있죠. 교종은 쉽게 말을 하면 도성 근처에 큰 불교 그 사찰을 짓고 거기에서 왕이나 귀족들에게 이 불교의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설교도 하고 거기서 경전도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선종은 사실상 수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해탈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선종의 발달에 즈음하여 육두품은 선종과 함께 지방 무엇과 결탁하여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방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죠. 둘째로 육두품들은 학문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유리천장을 뚫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꿈을 공부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는 통일 직후의 강수와 설총, 말기에 채치원을 비롯한 도당 유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관직에 진출하여 학문으로 왕권을 보좌하면서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였죠. 특히 모모의 설치나 사과의 시시는 육두품이 간직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국학의 설치나 독서 상품과의 시시는 육두품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죠. 뭐 여기에 채치원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뭐 그 빈공과라는 게 있죠. 당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과거 시험을 실시해서 빈공과를 실시해서 국적이 다르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 빈공과를 연구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당시 당나라 빈공과에서 과거에 급제한 1등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베트남 출신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언어적인 면에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베트남어를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단전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요. 빈곤가에서 장원급제는 신라나 발해 출신보다는 이 베트남 출신이 훨씬 많았다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신분제의 모순이라는 말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 시기 신라 말기 역시 신분제의 모순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 말기가 되면서 육두부흥은 골품제 자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중대의 전제 왕권이 무너진 이후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다시 대두하여 중앙의 정치 무대에 골품제의 여러 모순이 나타나는 데 대한 비판이었죠. 아울러 육두품 스스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각이 커지고 이와 동시에 신라 국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에 유학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당의 과거제에 의한 입신 출세, 입신 양명의 법을 스스로 보고 경험했기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최치원은 당에서 돌아오자 진성 영왕에게 시무책을 올려 신라 말의 사회개혁을 추진했으나 진골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혀 뜻이 좌절되다 운둔하였고 최승우나 최신지 같은 사람들은 지방 호족들과 결탁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육두품 세력은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뒤 고려 왕조에서 새로운 관료로 등용되었죠.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골품제의 제약을 벗어나 중앙의 최고 귀족이 되어 그들의 학문의 바탕을 둔 정치 이념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8세기 후반 이후 이 중앙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족들의 수장인 상대 등의 세력이 강화되고요. 누구의 난을 계기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김원창의 난을 계기로 사실상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민 봉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신라 사회는 동요하게 되었죠. 이후 신라 말기 사회가 혼란한 틈에 중앙 귀족 세력에 대하여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삼은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삼은 호족은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였죠. 또한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선종 승려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족 세력과 도당 유학생 그리고 선종 출신 승려들이 골품 제도에 반발하며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되자 지방 호족과 연결하여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김원창의 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은 선덕왕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였으나 여러 가지 정치 알력으로 즉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창은 지방의 외직 및 중앙의 시중 등을 역임하다가 821년 웅천주 도독이 되고 이듬해 부친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무진, 완산, 청, 사벌, 사주의 도독과 국원, 서원, 금관, 삼소경의 사신을 비롯하여 여러 군현의 수령을 위협하여 한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넓은 지역을 제압하기도 했죠. 이 반란 소식이 중앙정부에 알려지자 이 헌덕왕은 8명의 장수에게 경주의 팔방을 지키게 하고 나서 군사를 출동시켰습니다. 중앙군이 3년산성을 쳐서 승리함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반란군이 패배하여 사태가 불리해지자 김원창은 웅진성, 지금의 공주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된 뒤 그의 친족으로 죽임을 당한 자가 무려 239명에 달했었죠. 그 아들 이 김범문이 825년 고달산적 수신의 무리와 함께 다시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산적과 손을 잡고 난을 일으켰으나 그 아들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통일신화 말이 되면 이제 농민 반란이 대거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사실상 농민 반란과 관련된 난을 소개한 것은 이 원종 에노이 난이 유일합니다. 도초에서 난이 일어났다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종 에노이 난은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889년 그러니까 진성여왕 3년에 지금의 상주를 사실상 사벌주라고 했죠. 이 사벌주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지배체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중앙정부의 지배층 내부에서는 권력 쟁탈전이 끊이지 않았죠. 한편 지방에서는 지배층의 수탈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농토에서 유리된 여기서 유리됐다는 말은 쫓겨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약탈을 자행하는 초적이 되어 저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지 못하죠. 농사를 지으면 일정 정도 이 소출이 나와야지 되는데 소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층은 수탈을 뺏어가고 자연재해는 계속되니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발등에 불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선택한 것이 도적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서 땅을 일군들 자연재해 앞에서 그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1년 농사 아무리 열심히 지었어도 요번
풍수해로 태풍으로 그냥 인류 농사가 박살이 나죠.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죠. 어떻게 해요? 이에 대해 신라 정부는 이미 수습할 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889년 재정이 궁핍해져 지방에 대해 조세를 도축하자 전국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도적은 신라 정부와 지배층에 대한 저항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죠. 먹고 살 방도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로라도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뭐 먹이 살려야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 가슴 아픈 얘기죠.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은 사벌주를 근거지로 하여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에 진성여왕은 남하 등급의 영기에게 명하여 이들을 토벌하도록 시켰는데, 이 영기라는 작자는 겁을 먹고 원종과 애노의 진영에 접근조차 못했고 촌주 우련만 앞장서 싸우다 죽게 됩니다. 이에 여왕은 영기를 참수하고 10여 세 된 우련의 아들에게 촌주의 지위를 잇게 했죠. 원종과 애노 세력은 단순히 초적이나 도적이라 표현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보낸 군대와 대결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조직력과 무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그 뒤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곧 북원, 지금의 원주에서 양길이 궁예를 거느리고 강대한 세력을 떨친 것으로 보아 그 세력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신라 정부에 정식으로 반기를 든 첫 농민 반란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후백제가 건설되게 됩니다. 이 후백제는요, 지방 호족 세력 중에 하나였던 견훤이 지금의 전주, 이 당시에는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며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이 염전도 많고요. 사실상 이 소금과 쌀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요 산지가 바로 이 후백제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반신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중국과도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추진하였으나 지나친 조세 수치로 민심을 잃게 되고 호적 포섭에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후백제는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후고구려라는 나라도 이 시기에 건국되게 됩니다. 후고구려는요, 궁예가 어디를 도읍으로 건국하였으며 철원을 도읍으로 건국하였으며
강원도와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변경하고 골품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를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설치하고 구관등제를 실시하여 국가 체제마저도 완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나친 조세 수치와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와 거듭되는 실정으로 궁예는 왕건에 의해 축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궁예가 스스로의 역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제가 왕건 체제로 급변하는 와중에서 이 간신법을 사용했다. 이 미르불인 궁예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궁예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태봉이라고 웃으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태봉은 국사를 총괄하는 최고관청으로 광평성을 설치하고요. 그 장관을 시중 또는 광치나라 불렀습니다. 그 아래에는 군사 업무를 맡는 병부, 재정 문제를 담당한 대령부, 각종 행사와 의식에 관한 일을 맡은 수춘부, 외교 관계를 담당한 봉빈부, 나라의 법률 관계 사무를 맡는 의형대, 왕명을 받들어 문서를 작성하는 원봉성 등 19개의 관서를 설치하여 국사를 나누어 맡게 하였죠. 한편 관리들의 등급도 신라의 시칠관 등을 정비하여 정광, 원보, 대상, 원윤, 좌윤, 정조, 보윤, 군윤, 중윤 등 9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봉의 관제는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신라의 관제나 관등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뒤에 고려 태조의 통치체제 정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정리를 해보죠. 발해의 건국을 계기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6강이기 때문에 주차까지는 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10월 23일까지예요. 여러분들을 다 메일을 통해서 혹은 못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안배한 3가지 주제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이 주차 과제는 요번 주는 안 받을게요. 6주 강의니까 형식상으로는 7주차이기는 하지만 이제 아직은 6주차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차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발해 건국을 계기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통일신라 시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각각을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를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로 보는 입장과 통일신라로 보는 입장 이 두 가지를 한번 둘 다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통일신라 무열한계의 왕권 강화가 이루어진 뒤 귀족 회의체의 수장인 상대 등의 권력이 이루어진 뒤에 제가 뭘 먹었네요. 뒤에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귀족회의의 수장인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소죠. 무열한계가 아니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면 귀족 회의체는 죽고 왕권이 약화되면 귀족 회의체의 수장이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시소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신라가 안정기인가 아니면 불안정한 사회인가를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소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기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의 몰락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을 상대 등의 권력 강화, 뭐 노급, 뭐 불교의 폐단,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만 설명하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학부니까 보다 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젠 아예 한기가 도네요. 뭐 이제 환절기가 지나서 이제 거의 늦가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번엔 좀 추위가 빨리 오는 것 같네요. 그럴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입으시고 든든하게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늦게까지 게임 하시지 죄송합니다. 또 잔소리네요. 하지 마시고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뭐 감사한다는 얘기보다는 수양하는 기분으로 들으셨을까봐 좀 죄스럽게 하네요.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